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둘째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셋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하여 내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이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너나위 짐. RH 코리아 출판.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앞에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또 있다. 당신이 일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진다는 것이다. 당신도 한 번쯤 다음과 같은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지 않는가? 내 월급이랑 우리 아이 성적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 앞의 설명을 통해 물가가 왜 오르는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신기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흔해져서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데 도대체 왜 내 월급은 오르지 않거나 더디게 오르는 것일까? 이번엔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갈수록 떨어지는 노동가치. 자본주의 경제가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해보자. 무대 위에는 3명의 배우가 있다. 어느 한 명 빼놓을 것이 없이 모두 주연급이다. 그 3명의 배우는 가게, 기업, 정부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모든 부가 이 세 주체에 의해 창출된다. 세 주체가 힘을 합쳐 무언가를 생산해냈다는 뜻이다. 함께 힘을 합쳐 생산했으니 그것으로 거둔 소득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세 주체가 나누어 가지는 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과 정부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만큼 가게는 보다 적은 것을 가져가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당신이나 나 같은 직장인들은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가게에 속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일단 그 기업에는 공장을 지을 토지와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를 조성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물론 그 기업은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기업은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투입하여 확보한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필요한 장비를 들이는 한편 노동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제품을 생산하게 한다. 그 후 이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중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로 정부에 세금을 내고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남는 만큼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다. 어떤가? 이미 우리는 이러한 과정과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활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수익 창출 과정이라는 걸 익숙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전혀 의구심이 들지 않을 만큼 말이다. 그런데 뭔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극화란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가 각각 나누어 가지는 부의 비율이 이전과 다르게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가계기업 소득 간 성장 불균형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다. 복잡한 통계처럼 보여도 내용은 간단하다. 쉽게 설명해보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5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3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100원만큼의 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기업이 18.1원, 정부가 12.9원, 가계가 69.0원씩을 나눠 가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2017년 현재 똑같이 100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면 기업이 24.5원, 정부는 14.2원을 가져가는 반면 가계는 61.3원만 가져가고 있다. 가계는 20년 전보다 무려 7.7원을 덜 가져가는 반면 기업은 6.4원, 정부는 1.3원을 더 가져가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소득분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가계는 예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적은 것을 가져가고 있다. 이 자료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은가? 기업들의 이익도 늘고 정부의 세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당신의 월급은 어떤가? 직장인을 위한 자본주의는 없다.
경제신문을 펼치면 사상 최대 무역수지 흑자 달성, 정부 올해 목표 세수 이미 초과와 같은 헤드라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기업들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도대체 왜 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 거야? 그 현상의 원인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앞의 그래프다. 이쯤 되니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건 정말 불공평하고 불합리해. 그러니 바꿔야 해.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이익단체 등을 구성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고 외치는 정치인을 뽑아 대신 일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린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예 믿지 않는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차분히 생각해보자. 언제까지 내가 직접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릴 것인가? 처자식을 둔 현실주의자로서 나는 결국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는 신경을 끄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로 했다. 회사가 얻은 수익을 내게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게 나누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회사 밖에서라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노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거나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주변을 둘러보면 답이 없었다. 그저 납작 엎드려 회사에 내 인생을 올인하면 가능한 것일까?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게 가장 낮은 확률이라는 것이다. 회사 밖으로 눈을 돌려보니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사업과 투자. 그중 사업은 작게나마 성공하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했다. 그런데도 쓰디쓴 실패를 맛보는 이들이 부지기수였다. 남은 건 투자. 불가능할 건 없겠다 싶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월급쟁이 부자가 있고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만한 부를 일굴 수 있었던 건 투자를 겸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어서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곧 알게 될 것이다. 당신마저 관심 없는 당신의 노후. 지금까지 인플레이션과 소득 분배 불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두 투자가 필요한 이유들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 그건 바로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인 고령화와 노후 파산에 관한 이야기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우리 사회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하긴 나 역시 입사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경제 호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항상 위기나 불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10대엔 입시 경쟁, 20대엔 취업 경쟁이 치열했다. 도대체 왜 그렇게들 다 바늘구멍인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었다. 걸핏하면 10대 1, 100대 1, 1000대 1이었다. 나와 비슷한 세대라면 공감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대학 입학 혹은 군 전역과 동시에 도서관으로 달려가야 했고 입사하자마자 바로 조직 안에서의 경쟁에 대비해야 했다. 일단 회사에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나의 입사 동기들은 대리 승진 시기가 되니 퇴근 후 영어학원, 중국어 학원을 찾거나 자격증 공부에 주말을 반납하곤 했다. 어디 그뿐인가. 집값을 비롯해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다. 결국 이제는 결혼 연령마저 높아지고 있다. 필요한 만큼의 준비를 하지 못했으니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개인의 재무 상황만 놓고 봐도 결혼이 늦어지면 더 오랫동안,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는 시기 또한 늦어지기 때문이다.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몰라도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면 자녀 양육을 위해 더 오랜 기간, 늦은 나이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 자녀의 대학 입학 시점의 나이가 50 전후인 사람의 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대신 60세 전후인 사람의 수는 많이 늘었다고 한다. 저성장에서 비롯된 만혼 풍조가 늦은 출산과 더 오래 일을 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당신은 어떤가? 지금의 소득 수준을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나 역시 투자를 시작하기 전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다. 이미 많은 직장인이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이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사진을 회사 책상 위에 올려둔 팀장이나 부서장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심각성을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대개는 더욱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속속들이 알고 있지만 답이 없는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다. 아, 그거 아니라도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만다. 내가 바로 그러던 사람이다.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준비해야 한다. 뭉개면 뭉갤수록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만 할 테니 말이다. 고령화와 노후 파산. 어쩌면 자식을 걱정하는 건 그나마 상황이 나은 건지도 모른다. 당장 나 자신의 노후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노후를 고민 중이다. 이에 따라 매달 생활에 필요한 현금을 제공하는 연금 제도가 널리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기업의 퇴직연금과 민영 개인연금 등으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리의 노후 준비는 충분한 것일까? 연금보장 제도가 실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충분하다고 말할 순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공적사회 안전망은 상당히 부실하다. 퇴직연금 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실제 고령층 55세에서 79세 인구 1240만 명 중 44.1%인 547만 명이 평균 51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 금액이 월 99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의 연금은 필요 금액 대비 약 52%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고령 인구 중 절반 미만밖에 못 받고 있다. 실제 월 100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55%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에는 완전히 낙제점인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년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근로기간 내 완벽한 준비가 안 돼 노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등이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말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65세 이상 임금 노동자의 월 급여는 160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급여 238만 원의 67.2%에 그친다. 임시 일용직과 자영업, 단순 노무, 농업직 등 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두고 간단히 정리하자.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 생활 지원은 필요 수준의 턱없이 모자라므로 노년 노동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노인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은 젊은이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대다수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하지 않다. 하나하나 적다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나도 내게 닥쳐올지 모를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길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곤 하는 파지를 수고하는 노인들을 보라. 나는 일단 생산자산 구입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자 지출을 통제했다. 시간이 흘러 필요한 금액이 모이면 생산자산을 하나둘 사들였다. 여러 종류의 생산자산 중 내가 선택한 것은 부동산, 즉 토지였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 3년간 사들인 부동산 덕분에 과거라면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소득을 얻었다.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필요한 데 돈을 쓰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외에 따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달라진 것이라곤 돈을 쓰는 대상을 바꾼 것뿐인데, 즉 내가 산 것보다 절대 비싸게 되팔 수 없는 것, 즉 소비자산을 사들이는 것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것, 즉 생산자산을 사기 시작한 것이다.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둘째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셋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하여 내 재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자산 규모를 늘려나간다면 누구나 부동산의 계단식 상승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순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일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먹고 자고 쉬는 동안에도 말이다. 좋은 투자란 사는 순간 버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현재 가치 대비 싼 것을 산다면 가능하다. 물건을 매입한 이후 시장이 나의 바람과 달리 하락장으로 접어든다고 해도 가치보다 싸게 샀기에 안전마진까지 확보한 상태라 잃지 않는 것이다. 투자를 고려 중인 물건이 본연의 가치에 비해 싸다는 확신이 들 때 투자해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저평가된 물건을 사는 것이 잃지 않는 투자의 필요 충분 조건인 셈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려면 우선 저평가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저평가란 물건의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상태를 의미하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로 결정되기에 입지보다 가격이 싼지 적정한지 비싼지에 따라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투자 고수들의 거래 경험담 중에는 유려한 말솜씨나 뛰어난 협상력으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좋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가 소개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가격 협상을 끌어내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정작 가격 협상에서 매수자의 협상력보다 중요한 것은 매수 시점의 시장 분위기다. 투자자가 관심 있는 물건을 매입하려는 시점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협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절대적으로 매도자 우위인 시장에서 자칫 매물의 가격을 깎으려 했다가는 물건을 놓치게 될 수도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를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거대한 분위기가 아마 그러하면 개인의 노력이나 경험치가 빛을 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빨리 가고 싶다는 바람이 아무리 간절하다 해도 경험이 부족하면 빨리 갈 수가 없다. 서두르다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온 투자 선배들의 입에서 성공이란 단어보다 생존이라는 말이 더 자주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말한다. 큰 성공을 바라기보다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고. 살아남아 있기라도 한다면 늦더라도 멀리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처음 접한 영역,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면 빨리 가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천천히 두드리며 찾아가길 바란다. 오래 걸어가야 하는 길 위에 당신뿐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하는 사람들도 함께한다면 그 길이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자산도 그 가격이 영원히 오르기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것은 미래 기회가 서서히 연그러가고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 이 시각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언젠가 절호의 매수 시기에 가까워지는 지역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는 말이다. 단언컨대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지역에서 시기를 달리하며 당신과 나, 우리 모두에게 기회라는 공을 던져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면서 그런 지역과 기회들을 잡아야 하는 이유다.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곧 새로운 투자의 기회가 여러분 앞에 도래할 것이다. 돈에 대한 무지는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시간과 무관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도 가격이나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돈을 써야 한다. 부동산의 강점은 자산의 규모를 키우기에 적합한 레버리지를 무이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 생활 지원은 필요 수준의 턱없이 모자라므로 노년 노동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노인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은 젊은이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대다수다. 절망스러운 것은 이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그 가치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대해, 돈에 대해, 부동산 투자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이를 실행에 옮겨라. 지은이 소개, 너나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이자 세 식구의 가장, 촉망받던 대기업 직원이었으나 존경하던 선배가 회사의 권유로 퇴직한 후 회사는 결코 직원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다. 불안한 미래와 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우연히 읽은 투자서 한 권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 가난한 비평가가 아닌 풍족한 실천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처음 9개월간 100권 이상의 경제 및 투자서를 읽으며 자본주의와 돈에 관해 공부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는 현장 답사로 부동산 실전 투자를 준비한 저자는 마침 찾아온 상승장에서 공격적으로 투자해 현 시점 100억 자산가로 거듭났다. 직장 생활을 통해 얻은 월급을 종잣돈 삼아 매입한 부동산과 함께 일한 덕분이었다. 책의 제목처럼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한 저자는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에 재테크 좀 아는 선배에 출연해 이 시대의 집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의 고민에 진심 어린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수많은 팬에게 사랑받았다. 현재는 58만 구독자 월부TV를 진행하는 한편 45만 회원을 거느린 커뮤니티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그동안의 투자 경험을 담은 칼럼과 오프라인 강연으로 초보 투자자에게 유용한 지식을 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였습니다. 가볍게 책 읽기는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